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미국의 벨 헬리콥터와 보잉이 공급하고 있는 수송기 오스프리가 날고 있는 모습입니다. 2024년 10월 미일 공동훈련에 참가한 오스프리가 육상자위대 요나군이 주둔지를 이륙할 때 균형을 잃고 수송기의 좌측이 지면에 닿아 손상됐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육상자위대는 모든 오스프리 수송기에 비행을 보류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V-22 오스프리가 이륙 과정에서 지면과 접촉사고를 일으킨 원인을 조사한 결과 오스프리를 조종하던 자위대 조종사가 출력을 상승시키는 스위치를 누르는 것을 잊어버리는 등 조종사의 과실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육상자위대에 따르면 이착륙 시에는 일시적으로 엔진의 회전수를 올리는 스위치를 누르도록 규정돼 있지만 부조종사가 기동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었고 당시 기장도 확인을 게을리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사고 오스프리 승무원의 증언과 블랙박스 분석으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륙 직후 출력 부족으로 기체의 고도가 갑자기 저하됐고 기장은 비상 착륙할 때도 기체의 균형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해 기체가 좌우로 흔들리면서 왼쪽 날개가 지면과 부딪혔던 것인데요. 사고 당시 수송기에는 승무원을 포함해 자위대와 주일미군 16명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육상자위대 조사위원회는 스케줄 지연과 이륙 직전에 탑승자가 1명 늘어난 것이 심리적 부담이 되어 기본적인 조종 순서를 잊은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는데요. 이륙 직전에 탑승자 1명이 늘어난 것이 심리적 부담이라니 이해하기는 힘든 대목입니다. 육상자위대는 비행 관련 절차를 철저히 숙지하고 버튼에 주의 환기 표시를 붙이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어이없는 사고 이후 오스프리의 가동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무려 3조나 들여서 도입했는데 그동안 무용지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조종사의 어이없는 실수로 말입니다. 미국은 일본의 오스프리 판매를 승인하면서 V-22 오스프리가 일본 육상자위대의 인도주의 및 재난구호를 크게 향상시키고 상륙작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 속에서 해병대원들을 싣고 멋지게 날아오르는 기종으로 유명한 오스프리는 헬리콥터처럼 수직으로 이착륙합니다. 이후 프로펠러가 수평으로 자세를 틀고 항공기처럼 날게 됩니다. 일본은 자위대 병력의 신속한 이동 배치를 구현할 수 있다며 17대를 의욕적으로 구매합니다. 여기에 무려 3조 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구매 결정 뒤 10년이 돼가도록 이 수송기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육상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잦은 고장과 사고 위험성 때문입니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오스프리 사고 소식에 일본 국민들은 크게 열받아하고 있는데요. 일본 자위대의 한심한 미 오스프리 구매 사건의 전모는 이랬습니다. 2012년 9월에서 10월 당시 도쿄와 미군 기지가 있는 오키나와시에서 동시다발적인 시위가 열립니다. 미 해병대가 운용하고 있는 오스프리를 일본 자위대가 도입하겠다는 소문이 흘러나오자 시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혼합형 수송기는 영화 속 멋진 이미지와 달리 운용 과정에서 다양한 고장과 사고 발생으로 인해 미 해병대원들로부터 위도우 메이커라는 닉네임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사고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도쿄와 오키나와 상공을 날다가 이 거대한 수송기가 추락이라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게 시민들의 분노였습니다. 그해 9월 9일 하루 동안 10만 명의 시민들이 도쿄와 오키나와 등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오스프리는 수직 이착륙과 단거리 이착륙 능력을 가지고 있어 전통적인 헬리콥터 임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보다 먼 작전 거리를 빠른 속도로 이동해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역시는 틸트로터에 있습니다. 프로펠러 엔진의 방향을 바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속도는 최고 시속 530km, 항속거리는 최대 3,900km에 달합니다. 그러나 2007년 본격 배치된 후 미 해병대 주력 수송기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고질적인 안전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에 일본 시민들이 추락에 따른 민간인 피해 등 사고 가능성을 염려해 일찌감치 반대 시위에 나섰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시민들의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3조 6천억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17대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7월부터 순차적인 인도가 이뤄졌는데 제 역할을 하기는커녕 육상에 앉아있기 일쑤였습니다. 일본이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스프리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다름 아닌 중국 견제였습니다. 중국의 해양 진출에 맞서 그리고 대만 침공 등 유사시를 대비해 자위대 병력을 빠르게 이동시키기 위해 오스프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프리 주둔기지를 사가현으로 잡고 난세이 제도 방어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난세이 제도는 서남부 규슈 남쪽에서 대만 동쪽까지 뻗어있는 섬들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2020년 최초 인도 시점부터 4년이 흐른 지금까지 사가현 주둔지는 존재하지 않고 아직까지 임시 공간인 지바현 기사라즈에 오스프리가 배치돼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안전성과 소음 문제 등으로 사가현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주둔지 토지 취득에 오랜 시간이 걸려 마침내 지난해 6월에서야 첫 삽을 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난관은 계속됐습니다. 착공식 2달 뒤인 작년 8월 호주에서 미 해병대원을 태운 오스프리가 추락해 3명이 숨지고 20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뒤이어 11월에는 주일미군이 보유한 오스프리가 규슈 남부 야쿠시마 인근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두 사고 모두 외부 공격이 없는 상황에서 수송기가 자체 결함으로 사고가 난 것이라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당연히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1년이 채 되지 않은 2024년 10월 27일 자위대가 미국에서 구매한 오스프리에서 첫 사고가 발생합니다.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된 미일 연합해상훈련인 킨소드에 투입된 자위대 오스프리가 이륙을 시도하다가 균형을 잃고 프로펠러가 손상되는 사고가 터진 것이었습니다. 외신들은 이 사고로 인해 일본 자위대가 보유 중인 오스프리 기종이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사실상 지상에 발이 묶이게 됐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구매 계약된 17대 중 14대가 인도된 상태입니다. AP통신은 최근 오스프리 기종의 결함과 안전 문제를 짚는 분석 기사에서 오스프리가 본격 가동된 후 최근 5년간 21건이 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해 64명이 사망하고 93명이 부상당했다고 전했습니다. AP는 오스프리 기종에서 사고가 많은 이유에 대해 부품이 계획보다 빨리 마모되고 조종이 너무 복잡해서 조종사의 사소한 실수로도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 해병대와 제조사가 설계상 일부를 수정해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지만 핵심 설계가 변경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AP는 현재 미 해병대가 보유한 약 400대의 오스프리를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하려면 수십억 달러가 소요된다고 전했습니다. 판매 승인 후 9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 해병대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한 이 기종을 떠안고 일본은 자국 전력으로 흡수하지도 못한 채 애를 먹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의 엉터리 방산 개발품을 다른 동맹국들이 구매하지 않고 있음에도 일본은 국민 반대를 무릅쓰고 17대 구매를 감행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눈치 빠른 독자들은 일본의 한 정치인 이름이 떠오를 것입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입니다. 중국과 북한 위협을 명분으로 미국에 밀착하며 자위대 방위력 증강에 혼신을 다했던 그가 재임 기간 중 얼마나 세금을 허투루 썼는지를 보여주는 증표가 바로 애물단지로 전락한 미국산 오스프리 수송기인 것입니다. 일본과 함께 인도네시아도 2020년 총 8대의 오스프리 구매 승인을 받아 글로벌 호갱이 될 뻔했으나 올해 초 구매 포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함마드 헤린드라 인도네시아 국방부 차관은 가격이 너무 비싸고 운용성이 떨어진다며 구매를 접었다고 전했습니다. 호주, 이스라엘 등 똑똑한 동맹국들이 구매 눈길도 주지 않은 결함덩어리를 미국이 일본에 팔아넘길 수 있었던 데는 이렇듯 아베 신조 집권기의 방위력 증강이라는 우경화 광기가 털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스프리가 아니라도 자위대 조종사의 어이없는 조종 실수로 사고가 일어난 일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2019년 일본에서는 F-35A 스텔스 전투기가 태평양 상공에 추락하는 의문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고기의 교신 내용과 일본 내에 배치된 나머지 12기를 점검한 결과 기체에서는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미국을 중심으로 개발된 F-35A 스텔스 전투기의 추락 사고는 그때가 처음이어서 향후 F-35A의 운용 등과 관련해 사고 원인에 대해 전 세계적인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대체 왜 추락한 것일까요? 그런데 얼마 뒤 일본 방위성은 사고의 원인은 조종사의 평형감각 상실이었다고 발표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당시 자위대 조종사가 비행 중 평형감각을 잃어버리는 공간식 실조에 의해 기체가 추락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F-35A 기체에는 문제는 없었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조종사 교육 등 사고 방지 대책을 철저히 한 후 F-35A의 비행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투기 추락 사고가 발생하면 기체 결함이나 정비 문제를 언급하는데 일본에서는 자위대원의 실수라는 발표에도 모두 수긍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실제 기계 결함이 사고 원인이었지만 F-35 추가 도입을 위해 자위대원의 실수로 몰았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유독 F-35 관련 사고가 일본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이 의아한 것도 사실입니다. 기계적 결함이 아니었어도 자위대원의 역량 수준이 이 모양이라면 사고 발생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일본 정부는 F-35를 차세대 주력 전투기로 삼고 8주로를 사용해 통상적인 이착륙을 하는 공군 사양의 F-35A 105대, 단거리 이륙과 수직 착륙이 가능한 해병대 사양의 F-35B 42대를 배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때 추락 사고가 기체 구조 결함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게 되면 F-35 도입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결국 기체 결함은 아니고 자위대 조종사의 실수였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왜 이렇게 자위대원들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일본 자위대 헬리콥터 사고는 인력 부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일본에서는 야간 훈련 중 SH-60K 초계 헬기 2대가 추락한 사고를 포함해 2017년 이후 적어도 6번의 헬기 사고가 발생했는데 전투기 사고를 포함하면 10번이나 됩니다. SH-60K 헬기는 2021년 가고시마현 아마미오섬 앞바다에서 훈련 중 충돌 사고를 일으킨 바 있는데요. 탑승자들이 주변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지적돼 안전을 위한 고도, 거리 확보 등의 재발 방지책이 마련됐습니다. 과거에 비해 자위대의 활동이 크게 확대된 것도 원인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 군대와의 합동훈련입니다. 2023년판 일본 방위백서에 따르면 2022년 자위대가 참가한 다국 간 공동훈련은 46번이었습니다. 2018년보다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항공자위대의 긴급발진도 늘어 지난해에는 669회에 달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 러시아의 군용기가 일본 영공 가까이에서 비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수해, 지진 등 자연재해에 따른 인명구조, 피해복구 작업에도 자위대가 파견되다 보니 출동 횟수가 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입니다. 자위대 총정원은 24만 7천 명이지만 실제 인원은 22만 8천 명 수준입니다. 정년 연령 상향, 급여 증가 등 인원 확보 조치를 추진 중이지만 최근 10년 1만 명에서 2만 명 정도의 인력 부족이 계속되고 있을 정도로 지원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니 좋은 조종사를 양성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위대에 또다시 최악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팀킬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최근 일본 자위대 군인이 훈련 중 공중에서 총을 떨어뜨려 지상에 있던 군인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후지뉴스 등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6시 45분쯤 나가노현 마스모토시에 있는 자위대 분기지에서 훈련 중 기관총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훈련 중이던 군인은 헬리콥터에서 지상으로 하강을 하다가 벨트가 풀리면서 메고 있던 경기관총이 떨어졌다고 말했는데요. 추락한 총은 5.56mm 탄을 쓰는 경기관총 미니미로 길이는 약 1m, 무게는 약 7kg에 달합니다. 높이 약 15m에서 떨어진 기관총은 하필 지상에서 훈련을 통제 중이던 41세 상사의 가슴을 직격했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약 2시간 30분 만에 심장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조종사의 조종 실수에 이어 이번에는 자기가 메고 있어야 할 경기관총까지 떨어뜨리는 실수를 한 것입니다. 작전을 수행하다가 적에 의한 사상도 아니고 자기 부대원들끼리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자위대원들의 실수는 대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안타깝습니다. 보고 계시는 장면은 필리핀과 중국의 해상 충돌 장면입니다. 중국 해경과 필리핀의 배가 거의 충돌할 정도로 근접했다가 겨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해경들은 필리핀 배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증거로 남기려는 듯 열심히 촬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중국이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서는 중국과 필리핀의 무력 충돌이 언제 또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가운데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선박뿐만 아니라 사람이 직접 충돌한 사례도 있습니다. 보고 계신 영상은 필리핀 해경과 어업부가 스카버러 암초 인근을 정기 순찰할 때 중국 해군과 해경이 충돌했던 장면입니다. 필리핀 해경의 제이타리엘라 대변인은 중국 해경이 필리핀 해경선에 물대포를 발사하고 선박 측면에 충돌했다. 물대포는 항법 안테나를 겨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중국 측은 즉시 반박했습니다. 중국 해경은 필리핀의 해경선과 공무선, 어선 등이 황엔다오 영해를 침범했다. 이 과정에서 필리핀의 3003 공무선이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급격히 방향을 전환해 후진하면서 의도적으로 중국 3300이 해경선을 충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AFP는 필리핀 측이 공개한 드론 촬영 영상에서는 필리핀 선박이 후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해경의 물대포 발사 사건은 중국이 영유권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 중국명 황엔다오를 자국 영해로 포함한다는 내용의 성명과 해도를 유엔에 제출한 지 이틀 만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중국은 스카버러 암초를 중심으로 16개 점을 연결한 황엔다오 영해기선을 발표해 전 세계의 이 지역이 자기네 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리핀이 남중국해 영역을 해양구역법에 포함하는 법을 제정하자 이를 규탄하며 내놓은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이러한 태도는 필리핀 등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갈등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약 90%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베트남, 필리핀, 대만,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동남아시아 국가와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특히 필리핀과는 물대포를 동원하는 등의 물리적 충돌로 선박 피해와 부상자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물대포는 약과였습니다.
선박을 이용한 무력 충돌 이후 두 나라 사이에서는 군인들끼리 충돌도 있었습니다. 작년 6월이었습니다. 필리핀군이 공개한 장면입니다. 필리핀군과 중국 해안경비대가 남중국해에서 충돌했는데 자세히 보면 당시 중국 해안경비대에 도끼와 칼과 같은 무기가 들려 있습니다. CNN은 이날 필리핀은 남중국해 충돌 당시 중국 해안경비대가 칼을 든 무기로 잔인한 공격을 가했다고 비난했다. 이는 미국을 또 다른 글로벌 분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위협의 확대라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중국과 필리핀 선박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역인 세컨드 토머스 암초, 중국명 러나이자오, 필리핀명 아융인 인근에서 충돌했습니다. 필리핀은 해군이 세컨드 토머스 암초 상주 병력에 대한 인원교대, 재보급 임무를 하던 중 중국 해경선의 의도적인 고속 충돌로 수병 1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중국 외교부는 양측 충돌에 대해 필리핀 인원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며 충돌이 없었음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군이 이날 공개한 영상에는 중국 해안경비대원들이 필리핀 군인들에게 도끼와 날이 있는 도구를 휘두르고 고무보트를 부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군은 중국 해경이 필리핀 고무보트의 불법 승선에 소총 7정을 약탈하고 통신 및 항법 장비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로메오 브러너 필리핀 합참의장은 성명을 내고 해적들만이 이런 짓을 한다. 해적만이 선박, 장비 및 소지품을 훔치고 파괴한다. 중국 해안 경비대원들은 칼을 든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 대원들은 맨손으로 싸웠다고 말했습니다. CNN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이 필리핀과 주요 동맹국인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시험하기 위해 계산한 것으로 보이는 새롭고 훨씬 더 공개적으로 공격적인 전술을 채택했다고 전했습니다. 1951년부터 필리핀과 상호방위 조약을 맺고 있는 미국도 남중국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남중국해는 필리핀의 안보와 경제뿐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의 이익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곳이다. 우리가 필리핀과 함께하면서 철통 같은 방위 책무를 지려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며 미중 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자 분노한 필리핀은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산 무기를 버리고 한국산 무기로 재무장하겠다며 폭탄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는 무기 구입처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바꾸겠다는 표면적인 의미 외에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키겠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조치입니다. 게다가 여차하면 중국과 군사적인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습니다. 결국 동남아 국가들이 정치적 위험 요소가 큰 중국보다 한국이 만든 무기를 선호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까지도 중국과 동남아 국가 간 군사적 긴장 고조로 동남아 지역 내 중국산 무기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다. 그 틈을 한국이 파고들면서 동남아 무기 시장에서 한국은 중국의 최대 경쟁자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동남아에서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정치적 위험 부담이 적은 한국산 무기가 저변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물리적 충돌까지 빚고 있는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은 연내에 한국산 초음속 경전투기 FA-50 12대를 추가 구매하기 위해 협상 중인데요. 2014년 이미 FA-50 12대를 도입해 운용 중인데 협상이 타결되면 규모가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 남중국해 충돌에 대비해 2028년까지 원해 경비함 6척 등 12척 이상의 한국산 함정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말레이시아도 2023년 FA-50 항공기 18대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고 국산 고등훈련기의 초도 고객인 인도네시아는 2021년 추가로 6대를 주문했습니다. 옛 소련 무기를 사용해온 베트남도 한국 무기의 새로운 고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약 20문의 한국산 K9 자주포 도입 협상이 마무리 단계로 조만간 계약 체결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과 영유권 문제로 얽히지 않은 국가들도 최근 중국산 무기 구매를 주저하는 분위기입니다. 태국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태국은 중국산 잠수함 도입 실패로 중국 무기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졌습니다. 2017년 중국산 잠수함 3척을 구입하는 계약을 맺었지만 2023년 유럽연합의 대중국 무기 수출 금지 조치로 독일산 엔진을 탑재하지 못하게 되면서 2023년 도입을 사실상 취소했습니다. 한국산 무기의 장점은 우수한 품질과 저렴한 가격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에 비해 지정학적 위험이 덜하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또한 동남아 국가에서 한류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상당한 수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한국이 동남아에서 정치적, 경제적 합의는 물론 군사적 합의를 추진하는 데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바다에서 과도한 야욕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해경이 필리핀을 상대로 해상에서 흉기까지 들고 위협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런데 필리핀식 무력 충돌이 한국 서해에서도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서해 이어도 인근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무단으로 대규모 철골 구조물을 설치했는데 정부가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가 중국이 이를 막았고 두 나라 해경이 2시간 대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해양조사선을 보내 중국이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을 점검하려 한 서해의 잠정조치수역은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쳐 경계선을 정하지 못한 곳입니다.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해양조사선 온누리호를 잠정조치수역으로 보내 중국이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에 대한 점검을 시도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보당국은 올해 초 중국이 이 지역에 직경 50m, 높이 50m 이상의 이동식 철골 구조물 한 기를 완공한 사실을 포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은 작년 4, 5월에도 인근 지역에 구조물 2기를 설치했습니다. 이에 온누리호가 구조물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자 인근에 대기하던 중국 측 요원 4명이 고무보트 2대를 타고 접근했습니다. 칼을 소지한 이들은 보트를 온누리호에 접근시켜 한국 요원들이 조사 장비를 투입하는 걸 막았습니다. 이에 한국 해경도 함정을 급파했고 현장에서 중국 해경과 2시간여 대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문가들은 잠정조치수역에 시설물을 상대국과 합의 없이 설치하는 건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은 해당 구조물이 양식장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단순한 양식장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시간이 지난 뒤 이 양식장을 인공섬이라도 주장하며 병력을 배치한다면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애매한 지역에 양식장을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핑계입니다. 중국이 필리핀 등과 영유권 분쟁을 일으킬 때도 이처럼 일단 해상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점점 강하게 영유권 주장을 해온 것을 볼 때 한국도 이를 계속 주시하고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항의하면서 중국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주변국들과 문제를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한국 의존도는 더욱더 커질 전망입니다. 핀란드가 국방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탄약 확보에 나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도입한 K9 자주포의 운용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155mm 포탄 조달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 유럽 국가들이 지금 얼마나 포탄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인스닷컴에 따르면 핀란드 국방부는 지난 20일 핀란드 방위군이 남모 라푸아로부터 155mm 포병 탄약과 7.62mm 소총탄 주문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방산 시장이 이 뉴스를 주목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핀란드의 탄약 조달 물량이 7,900만 유로, 약 1,254억 원으로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구매 품목에는 7.62mm 소총탄 등 개인화기용 탄약도 포함되어 있지만 핵심은 대한민국이 핀란드에 공급한 K9 자주포에 사용될 155mm 포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많은 방산 전문가들은 K9 자주포에 사용할 포탄이라면 대한민국 대표 탄약 제조업체인 풍산이 이 계약을 따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이 계약을 가져간 곳은 핀란드와 노르웨이가 설립한 국영업체였습니다. K9의 핀란드산 포탄을 쓴다니 자국산 155mm 포탄에 경로한 핀란드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한국이 현대 포병전의 패러다임을 바꿀 신형 포탄 개발을 완료했다는 소식,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내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 20일 핀란드 국방부는 155mm 포병 탄약과 7.62mm 소총탄 주문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포탄을 공급하는 업체가 155mm 포병 탄약이 주력이 아니라 기존 국영 및 중국영 탄약을 주로 생산해온 핀란드와 노르웨이가 설립한 국영업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방산 전문가들은 이 계약이 대한민국 대표 탄약 제조업체인 풍산이 따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지만 최종적으로는 핀란드와 노르웨이가 설립한 국영업체인 모라프체가 계약을 수주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은 심각한 포탄 부족 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155mm 포탄이 수요가 폭증하면서 유럽 각국은 기존 재고를 빠르게 소진했고 이를 보충할 생산 역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유럽의 전쟁 수행 능력에 대해 경고하면서 현재의 탄약 생산 속도로는 향후 전장에 대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워게임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북유럽 국가들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포탄과 미사일을 소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춘 대한미사일의 경우 현재 연간 생산량이 88기에 불과하여 전쟁이 발생하면 단 일주일 만에 재고가 소진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포탄뿐만 아니라 유도무기 전반에 걸쳐 생산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문제를 시사합니다. 그럼 유럽이 왜 이렇게 한국에 기대를 거는 것일까요? 유럽 국가들은 자체 탄약 생산 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지만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현재 유럽 내에서 포탄을 생산하는 국가는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일부 국가에 국한되며 이들 업체들도 기존 고객에게 납품할 물량을 맞추는데 급급한 상황입니다. 핀란드가 모라프체와 독점 계약을 체결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지만 문제는 이 회사가 155mm 포탄 생산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과연 예정된 납기일을 맞추고 품질을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반면 대한민국은 전시에 맞춘 대량 생산 체계를 유지해온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155mm 포탄을 공급할 수 있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과거 미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41일 내에 155mm 포탄 33만 발을 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월 24만 발 이상의 생산 능력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우크라이나군이 한 달 동안 사용하는 155mm 포탄의 평균 수량이 9만 발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의 생산 속도는 단연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폴란드는 현재 연간 10만 발 이상의 포탄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한국에 요청한 상태이며 스페인 또한 한국산 포탄의 유럽 생산 기지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스페인은 나토 내에서 탄약 공급망을 관리하는 핵심 국가 중 하나로 향후 한국산 포탄이 유럽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유럽 내에서 국방에 대해서도 자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폴란드가 한국 등과 함께 탄약 생산을 추진 중이라 폴란드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체자리 톰치크 폴란드 국방차관은 27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독일, 한국, 튀르키예, 프랑스 기업들이 폴란드와 탄약 제조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입찰에 참여했다며 향후 3-4개월 내에 승인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톰치크 차관은 현재 6개 업체가 입찰서를 제출했으며 국방부가 협상 대상 업체를 3개로 좁힐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는데요. 톰치크 차관은 이번 계약은 155mm 포탄을 포함해 합작회사가 생산하는 탄약에 대한 기술과 라이선스를 소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폴란드는 국영방산업체 PGG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7억 5천만 달러를 배정하고 155mm 포탄 생산 능력을 2-3년 내에 연간 15만 발로 확대할 방침인데요. 튀르키예 국영방산업체인 MKE 경영진도 지난주 폴란드를 방문해 155mm 포탄 생산 기술 완전 이전을 제안하는 등 수주를 따내려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합작회사 설립이 국가 간 전략적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과연 폴란드의 탄약 제조 합작회사 설립에 어느 나라가 선택을 받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한편 한국 기업이 포병전의 패러다임을 바꿀 신형포탄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해 방산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포병전의 패러다임을 바꿀 신형포탄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해 방산업계를 깜짝 놀라게 한 회사는 풍산이었습니다. 풍산이 말하는 신형포탄 램제트탄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곡사포가 개발된 이후 세계 각국은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안해왔습니다. 하지만 곡사포 시스템의 크기와 무게가 너무 커지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현대 포병전은 발사 후 즉각 자리에서 이탈하는 쇼덴스쿠 전술이 기본 전술로 자리 잡았는데 곡사포 시스템의 크기와 무게가 너무 커지는 방법은 포병의 생존성에 마이너스가 되기만 했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는 155mm 포탄 크기는 유지하면서 사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사거리 연장탄 개발에 몰두해왔습니다. 사거리 연장탄에는 포탄의 접이식 날개와 유도장치를 장착해 활공하며 사거리를 늘리는 활공탄과 포탄 내부에 로켓 모터를 장착해 추가 추진력을 얻는 로켓 보조 추진탄과 포탄 후미에서 특수 연소제를 분사해 공기 저항을 줄이는 항력 감소탄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궁극의 사거리 연장탄이라 할 수 있는 것이 풍산에서 시험 사격에 성공한 램제트탄입니다. 램제트탄은 램제트 엔진의 원리를 이용한 포탄을 말합니다. 초음속 비행 시 전면 흡입구를 통해 음속으로 압축되어 유입된 공기에 연료를 분사, 연소시켜 폭발적인 추진력을 얻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 램제트 엔진 기술을 곡사포탄에 접목하면 바로 초기 가속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55mm 포탄이 포구에서 발사될 때 초속은 약 900m에 이르는데 이는 이미 마하 2.9에 달하는 초음속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발사되는 순간부터 포탄에 램제트 추진 기능을 장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덕분에 발사 후 점점 느려지는 일반 포탄과 다르게 램제트 포탄은 점점 빨라져 마하 3.5 이상의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램제트 포탄은 일반 포탄보다 훨씬 더 멀리 있는 목표를 훨씬 더 빠르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155mm 포탄의 최대 사거리가 30km 수준이며 항력 감소탄도 최대 70km에서 100km 정도에 머무르는 것과 비교해서 램제트탄의 사거리는 최대 150km에 달하는 초장거리 타격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램제트탄은 자주포로 전차를 격파하는 게 가능할 정도로 강력한 파괴력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하 3.5 이상의 초음 속으로 날아드는 램제트탄, 현재 풍산에서 개발 중인 램제트탄은 빗맞더라도 전차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일 램제트탄을 운용하는 K9 자주포가 실전 배치된다면 한국이 현대포병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키를 쥐게 될 것입니다. 현재 유럽은 포탄 생산 능력이 한국에 비해 떨어져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를 회복할 테고, 이렇게 되면 일반 포탄으로는 한국이 계속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램제트탄과 같은 특수탄을 개발해야 하는 것인데요. 단순한 공급량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대한민국의 포탄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풍산이 개발한 신형 사거리 연장탄은 기존 155mm 포탄보다 약 50% 늘어난 60km까지 사거리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미국 M107 포탄의 3배가 넘는 수준으로 러시아 및 유럽 방산업계에서도 한국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풍산은 120km급 사거리를 목표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나토 표준을 완벽하게 따르는 한국산 포탄은 유럽 및 미국과의 호환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수요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올해부터 신형 155mm 사거리 연장탄의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나토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 대량 수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풍산의 뒤를 이을 새로운 방산 건물이 등장했습니다. 1966년 설립된 국내 최고령 단조사인 한일단조인데요. 155mm 포탄과 항공투하탄 등이 주력 제품입니다. 우리 육군 60mm 박격포 포탄이나 현무에 투입되는 탄두구조체도 한일단조 제품입니다. 폐기할 때까지 자동차 구동축이나 포탄이 깨져선 안 되는 만큼 한일단조가 제시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단조업은 현대식 대장간으로 불리는 산업으로 자동차, 중장비, 선박 등 기계산업의 부품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초기 설비 투자액이 커 진입이 쉽지 않고 업력이 길수록 특화된 기술력이 축적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제 방산업계에선 앞으로 10년간 155mm 포탄 수요를 1억 발로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첨단 무기가 아니라 재래식 무기인 155mm 포 위력이 재조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심각한 포탄 부족에 시달리며 간신히 하루 2,000발을 사용한 반면 러시아는 5배인 1만 발을 쏟아부었고, 이를 본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포탄 비축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핀란드의 사례에서 보듯 유럽 각국이 급하게 자체 생산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미 검증된 품질과 대량 생산 능력을 갖춘 대한민국을 대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일단조와 같은 업체들은 글로벌 포탄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앞으로 유럽과 미국이 포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더욱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한국 방산업체들의 기술 개발과 생산 능력 확대가 국제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한민국이 독보적인 포탄 강국으로 도약하는 날이 머지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